자,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PM이 많이 밀리던데요. 이 장중에 1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8에서 9% 낙폭을 기록하거든요. 결국 실적과 맞물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 이 때문에 주가도 밀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에코프로 PM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토막 낼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볼 필요는 있고요. 뒤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국내 증권사도 에코프로 PM의 실적단에서의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릴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토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PM 주가 반토막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 의견 또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투자 의견이 이전에 중립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비중 축소로 더 낮췄고 기존은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었는데 6만 2천 원까지 내려잡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PM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했거든요.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 EV 캐소드라고 하는 거는 캐소드가 배터리 양극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 전기차 시장 안 좋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양극재 쪽 그런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2분기 전반적으로 기대치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사실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SS양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PM이 고객사였는데 에코프로 PM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 M도 고객사로 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JP모건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 듀얼 소싱이라는 거는 고객사를 양쪽에 두고 우리가 한번 제품을 공급받아 보겠다라는 건데 이건 에코프로 PM 쪽에서 한국 기업과의 또 다른 경쟁 체계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물량 출하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팔리는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 또 고객사 관련해서 경쟁 관련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원통형 캐소드 매출이라고 해서 캐소드는 배터리 양극재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가깝게 는 흐름들은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단서 하나 붙습니다.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만약에 이쪽으로도 진입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에코프로 PM의 물량과 수익성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흐름 때문에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눈여겨보게 되는데 물론 여기도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3원기 양극재 출하량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을 기대치보다 좀 낮춰야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가에 좀 반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이런 부분으로 좀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먼 미래를 보는 게 약간 뭐랄까 주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028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가치는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실적 이런 부분을 반영이 되면 그때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은 주가에는 이런 부분에 실리지 않았다는 단서 하나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증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정도 실적에 선반영되면서 가는 게 보통 공식인데요. 2028년 수주가 그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도 증액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일단 흑자 전환됐지만 63% 1년 사이에 좀 깎인 흐름들은 있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익은 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유럽의 프로젝트 공백은 좀 여전할 것 같고 북미 ESS 연회 이거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북미 ESS 향 물량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량 손실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셔야 되고 유황도 부담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좀 깎였는데 기대치는 하회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감익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반기 증액이 제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15만 4천 원으로 내려잡으면서도 지금 주가의 그 수준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내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포인트는 유지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좀 포인트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합니다.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을 요즘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런 부분 대다수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특히나 이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12% 넘게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인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에서 7% 떨어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무겁게 하고 있지만 사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반도체 기판, 인쇄 회로 기판, PCB, MLCC 이쪽 또 강하게 잡아주고 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상무라는 또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그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년간은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면은 반도체, 특히 이제 빅테크 메모리라고 하든지 또 AI 기판 이런 쪽 수요 충족률이 60%밖에 그러니까 니즈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빅테크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흐름들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나 과소 투자의 리스크를 경계한다라는 건데 투자를 적게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충족 메모리 수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데 지금 공급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매년 2월 되고 있어서 메모리 공급 업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나 AI 기판 공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3년 정도 향후입니다. 공급 부족 사태에 지금 고객사들이 시달리고 있는 바 공급하는 메모리 기판이나 여러 가지 핵심 부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급 업체는 갑중에 갑일 수밖에 없다라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로 공장이 완공되거나 풀가동하는 데 3년 이상 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9년 이후에 수급이 완화가 된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장 방증할 수 있는 데이터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의 흐름들을 쭉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고객 수요가 엄청납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가용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대폭 초과하는 수요가 붙고 있다는 걸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쪽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5년 내 최고치 매출 성장을 가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37%나 붙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빅테크들은 메모리도 그렇고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SSD도 그렇고 AI 기판 가격을 올려서 이걸 신규 클라우드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절하죠. 왜냐하면 제품 공급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제품 수요는 많은데 이게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자신들이 조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애플 입장에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공급이 제약이 걸릴 수가 있으니 아이폰 프로 조금 더 신모델이죠. 이런 부분을 출하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주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애플같이 고비용
부담을 가져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K 부품 업체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오히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KB증권에서는 반도체 최선호주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최소 3년간 괜찮다라는 의견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 주가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 오늘 살펴볼 텐데 아침에 나온 증권사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 섹터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과대 낙폭된 그런 섹터.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뭐가 있을까? 계산기 두드리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주 커버를 하고 있는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의 리포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정말 조선주도 대표적으로 낙폭 과대 섹터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올해 조선 3사 분기 합산 영업이익만 놓고 보자면은 1분기 1.6조 원에서 2분기 2.1조 원까지 30% 급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5월 24일에 146조 원 최고점을 찍고 7월 31일 95조 원까지 단 2개월 만에 35% 급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 3사의 12months,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로 보자면은 15배 미만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는 조선업 주가 상승 사이클 시작된 23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더가 무너진 것이냐? 이는 아닙니다. 수주 장교 규모가 과거 제2차 슈퍼사이클 구간에서 최고점인 5,227만 CGT 대비해서 15%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고 당시 조선 3사 합산 영업이익의 최고점이 6.6조 원에 그친 반면에 향후 예상되는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만 6.2조 원이고 내년에 9.7조 원, 그리고 2028년에는 13.6조 원으로 이 수익성은 과거 고점 대비 약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 사행정 중속 엔진이라든지 플로팅 데이터 센터, SMR, 특수전 사업까지 추가적인 이제 기존 상선에서 탈피해서 기초 성장 체력을 더 가져가 줄 수 있는 신사업 성장 동력까지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거와 전혀 똑같지 않은 오히려 더 좋은 펀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는 기자재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기자재 종목들이 조선사 종목 대비해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던 게 당연시 됐어 왔는데, 지금 엔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거의 10배에서 12배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조선사 종목보다 지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조선하고 기자재 종목 모두 다가 실적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이익은 사상 최고 사이클 향해 가고 있고, 수주장고라든지 선가 등 기초 체력 안정적인데 주가만 단기간에 좀 수급 문제로 급락한 상황이라서 상승 사이클 시작된 23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전형적인 낙폭과대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지금 안정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주가 레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낙폭 과대 국면이고 사야 한다라는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2달 새 35% 조선주가 폭락을 했고 이 수준이 23년 4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많이 떨어진 건데, 그렇다면 조선주 V자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하반기 모멘텀 궁금하고요. 탑픽 종목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하반기 조선주 모멘텀은
실적 당연히 안정적으로 성장세 이어나갈 전망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들, AI 데이터 센터양 사행정 중속 엔진 캐파 증설이라든지 플로팅 데이터 센터 SMR 그리고 미국 함정 사업 같은 이런 모멘텀들이 붙어가면서 주가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사 종목 중에 탑픽은 방금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구조적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을 제시를 드리고요.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는 가동률 상승, ASP 상승 효과,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 및 수주 실적 보여주지만 현재 조선사 종목보다 낮은 멀티플 갖고 있는 엔진 업체인 하나 엔진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을 조선주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조선주 관련해서는 3가지 탑픽 종목을 친절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많이 떨어진 때한 저평가 관련주이기도 하고 AI 데이터 센터향 모멘텀이 성장 동력으로 또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앞으로 잘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까지의 매력 봐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의 분석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섹터에 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앞서서 제가 에코프로 BM이 오늘 뚝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문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LG화학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첨단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눈에 띄시죠? 여기에서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는 좀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37만 원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네요. 일단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섹터도 좀 중요하게 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첨가를 했고요. 저가 납사 효과가 소멸됐다라는 건 사실 이제 상반기에 저가 납부타, 그러니까 원료가 좀 쌌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았는데 이제 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질 가능성이 석유화학 섹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동 설비 쪽 타격을 입었잖아요. 뭐 가동이 중단되고 나오지 않고 이제 그런 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쟁 이전 대비했을 때 수급은 어느 정도 좀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첨단 소재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볼 그런 이슈인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는 마이너스 230원, 그러니까 적자 났지만 1,175억 원을 좀 흑전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말부터 GM 물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신규 고객사 쪽, 고객사 쪽에 이제 판매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출하량 상반기에 좀 달라지는 거, 가동률도 좋아지는 거 보입니다.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거의 최대 40%까지 늘어나니까 엄청이 적자 폭이 확 줄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 LG화학에는 나타나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북미 쪽 ESS 분리막 출하량 좀 늘 것으로 보이고요. 고수익, 그러니까 전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수익성이 좀 좋으니까 실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니 해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진 않은 이유가 첨단 소재에 있다라는 것과 하반기 조금 더 좋아진다는 데에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제철은 제철이었네.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거든요. 이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는 이쪽 가치를 좀 잘 따지셔야 되는데 철강, 리튬입니다. 철강은 한 23조 가치가 반영이 됐고 리튬은 3조 정도 가치가 반영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지 이쪽에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목표 주가 떨어뜨렸지만 그래도 PBR 0.3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최저점이다. 굉장히 저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업과 자회사 쪽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섹터 지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쭉 봐드리는 겁니다. 소재는 410억 원으로 흑자 전환 이런 이슈 나와 있고요. 하반기에 국내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 쪽 이런 부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를 해놨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리튬 2단계 풀가동 인증제 판매가 좀 좋아진다라는 흐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튬 같은 경우에 생산이 많이 되면서 판매도 좋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뭐 펀더멘털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지만 저점 수준에 있는 저평가 매력, 포스코 홀딩스도 포함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S&T 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낮는데 이렇게 낮아 보일 때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만큼 오늘의 머니코드는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포인트로 스토리텔링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는 방산 수출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모토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부터 외형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지만요. 내년은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 구간에 좀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신규 매출원이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향 제동모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잘 걸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양 EOP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일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품을 쉽게 하고 좀 유연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대 트랜시스양 구동 모듈 같은 경우에는 바퀴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S&T 모티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구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당 수익률도 한 6.4% 되는 것 같고요. PER 7배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2분기 매출 비중이 한 12%라고 하는데 반도체 장비 쪽의 수익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도 32%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장비 딴에서에 대한 매력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동국제약 보면은 수출 증가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다. 뭔가 좀 답답한 구간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드시죠? 목표주가 상단 원이고요. 여기에 헬스케어 화장품 쪽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수출이 올해 굉장히 괜찮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미국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미국 비중이 굉장히 좀 느나 봐요. 한 40%로 확대가 되면서 수출, 그러니까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섹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트랙 B2B 쪽 이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로벌 더마 화장품으로는 입지를 좀 강화할 것이다. 더마 화장품이라는 것은 정말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화장품,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화장품으로 브랜딩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 그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리 얼타뷰티나 돈키호테에 입점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호텔신라인데요. 여기가 이제 면세점과 호텔이 순항한다라고 하면서 대신증권에서 9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고요. 시내 면세점의 영업이익률 안정적이고요. 인천공항에서 이 부분 이제 철수를 하면서 공항 면세점 손익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내점, 인천공항 그런 실적 때문에 전사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호텔신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면세점과 호텔에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오늘 호텔신라까지 알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삼성증권에서 소폭 낮추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았고 300만 원 정도 소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 보면은 2분기에는 60조 5천억 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올해는 272조 정도 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밀린 것을 계산해 보면은 데이터 센터 쪽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그랬고 그리고 메모리즈 워라이즈 쏠려 있었는데 이걸 차츰 해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시장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런 요소 때문에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 소폭 목표 주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식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거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공급망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AI라는 걸 이제 기업용이에요. AI를 쓰는 거. 그 사용자의 수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버 디램 수요가 늘면서 그러나 내년에 공급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강세, 공급 제한 이것은 메모리 업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쏠림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튀면은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다르지 않고요.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촉매제가 주주 환원 정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주가 하방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가치는 식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그 반경 안에 있다라는 논리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삼성증권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또 선별해 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 탑픽을 하나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굉장히 오래간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키움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는 소폭 좀 낮췄는데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후에도 시장 금리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뭐랄까 이 성장주 이런 종목들에게는 좀 아픈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 이런 부분도 전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4 혹시 공급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차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고요.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변동성 파고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런 관련주인데 HBM용 TC 본더라고 해서 열 압착해서 반도체 칩을 쫙 붙이는 거 그런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성장이 반영되기 이전에 주가 수준까지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소폭 낮췄지만 그래도 반도체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반도체주를 강하게 매수하라고 했을 때 키움증권에서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뛰어서라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돌리냐면 내년과 그리고 28년도 HBM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도체 주의 가치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 HBM향, TC 본더 점유율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2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돌았거든요. 그리고 3분기 보면은 일단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일회성 비용이라고 봤고 다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좀 낮아지지만
4분기에 다시 튀어오르거든요.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과 3분기, 2분기 대비 고꾸라지는 이유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회성 비용 부분이 사라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산업용 장비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돼서 한 530% 증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금리도 오르고 베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깎이더라도 반도체 탑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짝꿍의 역할로서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 로봇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로 얘기를 했고요. KB증권에서 제가 자주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LG이노텍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냈더라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통신위원회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전력 인버터라고 해서 이제 전기를 직류 교류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판매될 수 있을 때 인증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신규 인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공표된 이후에 바로 발효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역시 굉장히 이게 좀 기준이 센 게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인증 취소 권한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다. 산업적인 규제가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사족 보행이나 그리고 그 로봇 얘기하는 건데요. 전력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안보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거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LG이노텍을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피규어 AI라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피규어 03이라고 해서 여기에 비전 센싱 모듈을 독점적으로 LG이노텍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전 센싱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말하면 그 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점을 모두 모으는 그런 핵심,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보? 수집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눈이다. 그래서 각종 환경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흡수하는 그런 굉장히 보안적인 느낌이 있다. 굉장히 보안 데이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LG이노텍은 피규어 쪽에 그 비전 센싱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그 로봇이죠. 아틀라스에서도 이 센싱 모듈을 납품하는 그리고 공동 개발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지금 미국이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과 데이터 보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 있는 거는 기술력도 기술이지만 데이터 보안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점수가 더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LG이노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통신을 기반으로 한 기판 이런 쪽도 굉장히 경쟁력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급 1위 기업이거든요. 이쪽에서도 통신 이쪽으로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3분기 글로벌 빅테크 관련해서 AI 기판 수주가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 4분기 되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7월만 주가가 거의 50% 가깝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았는데 미국 쪽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다 보니까 더 반사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반등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리포트였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독점 공급하는 게 미국에서는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걸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BH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평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봤더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보다 50% 가깝게 실적이 좀 주저앉아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객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쓰지 않고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흔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흔 거를 계속 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새 제품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좀 가지면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업 쪽과 신규 산업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H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신규 산업이 되겠고 본업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현재 메모리나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메모리 단에서 원재료가 가격이 갈수록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이걸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런 부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좀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이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을 더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켜줄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는 로봇 충전 모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로봇 내부에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장착하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하반기에 성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 실적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로봇 충전 모듈이나 아니면 로봇 안에 기판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데에 BH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본업에 대한 우려 있지만 신사업 성장 하반기에 괜찮고요. 지금 저평가가 너무 극심하니 지금 저평가를 바라봐야 될 때이다. 주가 계산할 때, 전략 계산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대 희석되고 본업에 우려 있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된 거라고 하면서 저평가 집중한다면 하반기 모멘텀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도 화장품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의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8월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다올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이 오늘 화장품 섹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걸 직접 쓰셨는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올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잘 봤는데요. 이번 주 화장품주 전략 세울 때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포인트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그 화장품 수출 데이터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달이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YOY 27%, 그리고 기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6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은 화장품 업종이 2분기 대비 3분기가 QOQ로 실적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7월 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한 숫자가 나오면서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는 게 좀 이번 주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중에 APR의 실적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PR의 실적의 향방 또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예상보다 훨씬 7월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나 보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 모멘텀인데 그럼 눈여겨볼 기업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초 화장품과 기타 화장품의 성장세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마스크팩인데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12% 정도 성장을 하면서 마스크팩 또한 또 다른 K뷰티의 한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와 함께 오늘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마존에서의 K뷰티 업체들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APR이었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달 들어와서 탑 100 순위 안에 제품들을 한 10개 정도 넣으면서 조금 수출과 함께 아마존 데이터 또한 좀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팩 쪽이 100% 이상 성장을 했네요.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실적 호조의 느낌인데 그럼 탑픽 종목 화장품주에서는 어떤 걸 골라야 할지요? 목표 주가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드린 맥락을 생각을 해보시면 탑픽은 아무래도 APR입니다. APR은 목표가 54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첫 번째로 고무적인 수출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셀스루 데이터인 아마존과 틱톡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성과뿐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을 미리 예측해보는 그 아마존에서의 판매 데이터 또한 앞서 말씀드린 8월 달에 탑 100 안에 제품들이 한 10개 정도 랭킹이 되면서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K뷰티 업체들 중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탑픽은 APR 목표가 54만 원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APR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5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화장품 섹터 아주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인데요. 화장품 섹터 특히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오일 볼 텐데 목표 주가 이제 최근 올리면 더 눈길이 가죠. 네, S-오일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 눈길이 더 가죠. 오늘 하나증권에서 올렸고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유는 좀 둔화됐거든요. 근데 윤활기유라고 해서 그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됐고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고 물론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의 호조를 가져다준 윤활기유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372%나 오르면서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잘해주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4조 이상 나올 것이다. 4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활기유가 굉장히 효자 섹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추가 이익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호황기가 있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3배나 긍정적이고 내년 1분기까지 윤활기유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 생산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국면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9월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흐름들 보시면 되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그 내수 상한제를 좀 폐지한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서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S-오일은 실적 발표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고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판단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그래도 개선 중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떨어뜨리지 않았고 5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판재류, 봉영강 이런 쪽으로 좀 나뉘잖아요. 이게 철강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판재류, 뭐 자동차에 들어가고 뭐 전기차에 들어가고 널찍한 이 납작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을 좀 바람을 잘 탔거든요. 봉영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AI 센터,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좀 붙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는 실적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는 좀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좀 둔화될 수 있지만 자동차 강판이나 그리고 뭐 후판 이런 판매 가격 이런 부분은 톤당 증가할 인상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고철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고철 가격이 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빅테크 그 대형 고객사와 계약을 쭉 맺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린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같은 경우에도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실적을 끌어당겨줄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 중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겠죠. 현대제철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성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6,600선 잔중에 좀 되찾기도 했고 물론 갈 길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반등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밸류 체인이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 어떻게 보면 지수이죠. 12,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 요인들 최근에 많이 빠진 그 조정의 요인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어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메모리인데요. 이제 반도체 메모리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에이전틱 AI 시대의 컴퓨트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컴퓨트 수요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GPU,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하이퍼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우리가 오늘 AMD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양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지치지 않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생존 공식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030년 그렇다 보니까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AI 시대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AI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용량이 2030년 되면은 24배로 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누적 투자는 올해부터 30년까지 6조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 시장의 조정세를 가져다줬던 요인들이 좀 우려감이 희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에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단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LTA 장기 공급 계약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기본 3년에서 5년까지 이렇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또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40에서 5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익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50%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이상 무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자자의 우려를 반박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는데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일단 AI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호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쭉 미끄러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잉여 현금 흐름이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AI 투자를 하면서 AI 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금 주머니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이익이 둔화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조정의 원인이 됐었는데 이런 우려감이 사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선 반영된 주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수요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격적인 레버리지 그런 또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그런 공격적인 자금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고 있어서 그런 우려감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빚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총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섹터가 되겠는데 AI 밸류체인이 오늘도 같이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멘텀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AI 시대에 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코리아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지배구조 혁신 관련한 종목들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정책 모멘텀이 붙기만 한다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상승 모멘텀이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이익은 높아지는 게 차츰차츰 확인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12,000 흔들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는지 설명했냐면 첫 번째는 반도체, AI, 전력기기, 피지컬 AI입니다. 오늘 이런 섹터들이 동반 오르고 있는데 그런 걸 방증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방산 조선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한때 조방원 굉장히 뛰었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급락한 상황에서 AI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빚을 못 받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하지만 순환매가 전반적으로 돌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점 다시 한번 환기가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모멘텀 때문에 지배구조 혁신 관련주 이런 부분 보시고요. 그동안 지수자 중에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도 이쪽에 해당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건설, 백화점 이런 쪽으로 머니코드에서도 옥석가리 좀 해드릴 거고요. K컬처에서 최근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쪽 호텔 오늘도 GS P&L 관련 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종목도 선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봐야 되죠. 일단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반도체 투자자를 할 때 의심은 그만해라. 확신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소 좀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전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7월 들어서 반도체주가 고점 대비해서 34%나 빠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그 주가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까지 종가로 좀 확인을 해본 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이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7월에 22%나 하락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급여일에 사상 최대의 수익률을 냈으니까 그걸 더해도 마이너스 20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코스피 하락률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북미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벳 여기 확인이 됐고 AI 투자가 그래서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의심이 많으셨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확신의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또 밝혀냈는데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골드만삭스의 얘기하고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AI 수요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내년 재계약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으로 보면은 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계약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말하면 4분기부터 슬슬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그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이 가격이 최소 30%에서 4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이 더 가파르게 뛸 가능성을 언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2028년까지 클라우드의 캐파 예약이 사실상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지, 실적 추정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반도체 실적을 낼 때 이런 부분이 완료가 돼서 거의 크게 추정치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올해 8월 같은 경우에 빅테크 메모리 충족률이 아직까지도 60%에 불과합니다. 100%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수요가 가파르게 뛰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경쟁력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또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사실 최근 증시가 많이 밀렸죠. 현금 흐름을 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지만 이걸 반박하는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있는데 과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 것인지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공급 때문인데요. 이 기판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가격은 또 올라가서 메모리 반도체는 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판은 여전히 중심축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리포트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기판주가 사실 전고점 대비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에 비슷하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LG이노텍 40%, 삼성전기 LG이노텍이 60% 정도 떨어졌던가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40%, 그리고 이비덴과 HNS가 한 30%, 유니마이크로는 16%.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많이 급락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급히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도 있었고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슷하게 AI 투자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급격히 점수를 좀 내준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판 같은 경우에도 28년까지 고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 본 거고요. 왜냐하면 AI 서버향의 기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 올라가고 그리고 공급자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객사가 설비 투자를 늘려야지 자기네들이 물건을 공급받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28년까지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큰 미스 없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성전기, LG이노텍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MLCC 그리고 기판 관련주 이런 부분을 묶이는 거고요. 장기 공급 계약하면서 선수금을 좀 높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대규모로 투자를 하더라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주가가 많이 빠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다시 한번 어필하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메모리와 같이 기판 관련주도 함께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는 거 오늘의 포인트로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세제 개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건설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파생된 그런 섹터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골자만 알려드리면 이제 28년까지입니다. 이 얘기는 워낙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 1주택 실거주 중심의 매매 거래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세 중과 완화, 그러니까 내년과 그리고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주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은 큽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매입 단계를 매입 임대를 보유한 아파트 소유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2028년 이후에 세금을 세게 맞을 수 있으니 그 이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유인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우에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어서 수요가 늘면은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건설 바람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인테리어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제 개편안의 수혜주는 결국 B2C 기업 대 개인 소비자, 인테리어 관련주가 호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서사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아파트 이런 거주지에 아파트를 많이 사면서 건설 섹터 안에서도 인테리어 관련주 이런 부분이 호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LX 하우시스, 한샘, 현대 리바트 이런 종목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산업군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제 LS증권의 대우건설을 픽을 해봤고 8월에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8,000원 목표 주가 유지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건축 쪽에서 마진이 좀 잘 나와서 이익 체력을 확인해 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 주가가 14%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1.5배로 다른 글로벌 원전 기업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흐름들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바로 이 세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수주 목표액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이전에는 18조 원인데 무려 9조 원이나 높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수주하는 그 금액 27조 원까지 바라봤다. 굉장히 많이 뛴 겁니다. 이걸 보면서 대형 프로젝트 이쪽으로 수주할 수 있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대표적으로 체코 원전, 모잠비크 LNG, 나이지리아 비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연간 수주 목표를 이만큼 올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대우건설 최근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기대감이 잡아줄 것이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 마감 이후에 파푸아뉴기니 LNG CPF라고 해서 여기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공시 또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수주가 성장의 촉매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잘 나와서 건축 마진에 대한 이익 체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더해서 대형 원자 SMR 조금 더 붙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쭉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시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변동성을 거치다 보니까 일단 뭐가 좋다라는 꼴이 있더라도 목표주가 하향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흔들리지 않았으니 확실한 호재가 수주와 실적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전반적으로 순환맥에 돌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종목 보면 어때요? 라는 포인트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머니코드에서도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GS P&L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GS P&L을 직접 분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키움증권의 임수진 연구원인데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킴증권 임수진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GS P&L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업종에서 최선호주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유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연결 매출액 한 1,590억, 그다음 영업이익 294억을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2분기 컨센서스가 기존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20% 추가 상회하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효과가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구조적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저희가 그랜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틴 호텔 모두 OCC, 객실 점유율이 92%를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80% 이후부터는 풀캐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객실 수요가 이미 충분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객단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이런 객단가가 올라가는 게 평균적으로 한 5% 이상 되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2분기에는 다 더블 디짓으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효율화 효과도 좀 더해져가지고
특히 그랜드, 저희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전년 동기 12.9%에서 16.5%까지 좀 올라갔고,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P&L의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외래 방한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2분기에 증가를 했는데, 이 얘기가 결국에 GS P&L 단일 종목에 대한 약간 호재라기보다는 호텔 전반적으로 좀 내용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DR 사이클 안에서 뭐 호텔 업종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P&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캐파에 이미 도달한 상태고, 지금 하반기 추정치도 뭐 컨센서스 상으로는 좀 많이 약간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향 여지도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좀 지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업황은 좋긴 한데 사실상 그동안 주가가 너무 못 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주가 정상화의 과정을 착착 밟아 나갈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주가는 업황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라든지 호텔 업종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닥 업종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소외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유료 할증료 인상에 따라서 뭐 중장거리 노선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권 고객 비중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요 이탈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우려가 있었으나 예약률 등을 살펴봤을 때 3분기 수요도 매우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필요한데 저희가 27년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바운드를 가장 보수적으로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멀티플 10배 수준으로 뭐 엔터 레저 전체 섹터 안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면에 좀 진입했다. 업황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가가 이렇게 싸졌을 때는 반등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좀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네, GS P&L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4거래일 상승하고 있고 실적 호전주이고 앞으로 주가 정상화 과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임수진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관심 종목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SKC 굉장히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SKC 동박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이걸슨 연구원이 제시를 한 겁니다. 커버리지를 게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원이고 새롭게 제시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마이너스 난 것처럼 보였지만 적자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동박의 시간으로 적은 거와 봐서 동박이 그래도 잘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쪽 가동률이 높아지고 고정비는 좀 커버가 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박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동박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만 봤을 때 73% 급증하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가 또 유리기판 사업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소재 업그레이드는 결국 유리 쪽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완료 이런 부분도 되면서 재무 부담 낮아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리포트에 좀 눈에 띄었습니다. SKC 동박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주가 상승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자형 성장 최대 수혜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 실적의 하방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지역 화폐이고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메탈 카드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나이 하면은 지역 화폐 이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일단 국가 지자체 예산이 좀 고착화되면서 이게 직접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은 선호할 수밖에 없겠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대리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죠. 그리고 관리도 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소상공인도 선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체들이 사회 활동하는 주체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좋아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정치와 또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메탈 카드라는 건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엑스머니를 채택해서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됐는데 글로벌 1위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잠식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모멘텀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탈 카드라고 하면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보다 핀테크 업체들의 주력 상방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흐름들도 많아지면 동사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탈 카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카드에 대한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이 수요는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역 화폐가 든든한 하방을 지켜준다면 메탈 카드로 이 상방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화제성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보시고요. 이건 역시 코나아이도 IBK 투자증권 이 연구원이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머니코드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코드 첫 번째는 자동차 섹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또 마침 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유진 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투자증권 이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주 최근 굉장히 궁금했는데 현대차, 기아, 글로벌 7월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좀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직접 전해주시죠. 일단 7월달 성적표를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차랑 상반기 때에도 사실 현대차보다 기아차 판매 성과가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7월달에도 그러한 추세가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5% 정도 판매가 감소한 반면에 기아는 11% 정도 증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요. 현대차가 좀 부진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연초에 팰리세이드가 리콜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엔진 수급 차질 때문에 생산이 좀 부족하면서 7월 달에도 판매량이 좋지는 않은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아반떼랑 투싼이 그 풀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판매량이 좀 감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한 4분기 실적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아반떼랑 투싼 신모델 투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는 판매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금 상반기 때도 판매가 좋았고 7월 달에도 판매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흐름이 주가에는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아의 판매량이 늘어난 모델들을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최근 국내에도 이제 중국산 전기차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EU 시장에서도 이로 인해서 좀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주가에 좀 좋은 판매 성과가 잘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엇갈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판매가 잘 되는 흐름들이 실적 데이터에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나 기아는 수익성 이런 부분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현대차는 기아보다 덜 팔렸지만 앞으로 다음 분기 판매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전략을 좀 짜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6월 달 들어서서 6, 7월 달 들어서면서 이젠 주가가 급감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이제 좀 회복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회복 구간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낙폭과대주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반등 추세 속에서 결국에는 좀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현대차나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바 같이 주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 때 이젠 전반적으로 이젠 신규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젠 HL 만두처럼 상반기 때는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만 이제 주가가 좀 달렸었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반기 때에는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HL 만두 같은 종목도 새롭게 부품사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사 HL 만도 최선호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탑픽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조금 더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신규로 이제 부품사 탑픽으로 HL 만두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2분기 때에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하반기 때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때에는 로보틱스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봤다고 한다면은 하반기 때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도 상반기 대비로는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회복이 되면서 점차 이제 연말로 갈수록 생산 물량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업체들도 지금 생산 판매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화된 고객사를 보유한 고객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플랜이 지금 확정이 됐고 그리고 중국산 로봇 부품에 대한 어떤 미국의 견제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도가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 반등 추세 들었을 때에는 낙폭과대주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낙폭도 정말 컸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AI 관련된 IT 투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단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종목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눈여겨볼 점이 정부에서는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투자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탑픽들 관련주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재일 연구원의 자동차 업종 내에서 탑픽은 현대오토에버와 부품주 HL 만도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고요. 네, 그래도 오늘 알테오젠이 좀 잡아주고 있는데 5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증권에서 알테오젠이 계약을 하나 더 추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의미 부연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목표주가 58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꽤 규모는 됩니다. 이게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인데 로열티는 별도고요. 선급금 약 286억 원 정도 추정이 되면서 약 5,220억 원 정도의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보는 이제 추정이에요. 추정.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공시된 부분은 없지만 릴리의 탈츠나 UCB의 빔젤릭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쪽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요. 탈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한 36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총 매출의 탈츠는 5.5% 정도 차지를 하고 2009년이면 정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치료제가 될 것 같고요. 밤젤릭스도 추정이 되는데 매출이 24년 대비해서 무려 380% 이상이 성장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눈여겨봐지는 그런 치료제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1위 제품을 제치고
이게 일이 품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치료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계약 후보가 이 정도로 좀 줄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는 경쟁사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그렇게 등장을 하더라도 LTB-B4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워낙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알테오제는 그걸로 성장 동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제형 이런 부분의 수요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그게 큐렉스입니다. 2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262% 성장한 그런 부분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 상반기만 보더라도 누적 5.9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머크사 계약사잖아요. 이거로 봤을 때 내년 전환율이 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파악이 됐고 29년 연매출도 100억 달러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미 있는 데이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도 있고 추가 계약 소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추가 계약건이 나왔고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최근 이제 변동성 파고는 어쩔 수 없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KB증권에서는 반도체 8월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평균만 보더라도 많이 떨어졌었죠. 34%. 코스피가 마이너스 22%였으니까 반도체의 하향 요율이 코스피 대비해서 더 셌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나 이러한 낙폭을 더 상회하는 그러니까 안 좋았다라는 얘기고요. 이유는 어제도 살짝 말씀드린 바 기억이 나는데 AI 투자가 과연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 과도한 레버리를 쓴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4년 만에 투매 성격의 매물 출회가 있었다라는 점, 그 때문에 7월 평균 이렇게 많이 점수를 깎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더 나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증권사의 시각이었는데요. 북미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 보면 예약이 28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26년이니까 앞으로 3년간 꽉 채워져 있다,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알파벳이나 여러 기업들의 현금 흐름 바닥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수요 그리고 투자는 앞으로도 늘 가능성이 있고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유가나 그리고 미국의 장기금리 부담도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이런 부분으로 증시가 급변동성을 취한 건 어쩔 수가 없는 이슈였는데 그 수급 충격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에서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흐름들 또 우리가 눈여겨봤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비텐, 유니마이크론 이건 이제 기판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바닥 찍고 반등세 우리가 이번 주에 볼 수가 있었는데 코스피 내년 밸류, PBR, PER로 봤을 때 최저치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 8월 실적 장세 속에 반도체 일단 가격 매력이 있고 펀더멘털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으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8월 역시 반도체는 꼭 포트 안에 담아 있어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하나증권에서 2차 전지는 결국 ESS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전반적인 역할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간 것은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도 그냥 저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 결과를 도출해주는 생산 시설로 바뀌고 있다는 거에 착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젠슨항 CEO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토큰 팩토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추론형 데이터 센터를 토큰 팩토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시대의 여러 가지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기본 단위가 토큰이라고 머니코드에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AI 토큰을 활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추론해서 도출하는 지능을 생성하는 그런 공장으로서의 활약 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토큰이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휴머노이드 행동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이게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철강, 화학, 조선 여러 가지 자동차 섹터 연간 10개 산업에 피지컬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쪽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투자의 대세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저장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AI 토큰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생산 공장으로서 그 역할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큰 생산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 이런 부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산업을 이해하는 폭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AI 토큰 러시에 대해서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인프라에서는 전력이다라는 얘기를 이 증권사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곳에 집중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안 쓸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전력이 잉여, 그러니까 좀 남아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관련주에서는 그걸 잘 저장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 개념이 번뜩 떠오르실 텐데 맞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저장 장치, 저장 잘하고 피크 때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효율성, 가성비 이런 부분을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ESS가 결국 2차 전지에서 큰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는 전력이고 그 전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수단이 ESS이므로 ESS 관련주는 꼭 필요한 대세 중에 대세다라는 게 이 증권사의 맥락이었고요. 결과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꼭 빠질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 한중 NCNS 여기 냉각 쪽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도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살펴볼 겁니다. SK텔레콤 목표 주가와 그리고 이게 AI 데이터 센터와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AI에 굉장히 답이 있다는 거 이번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승훈 유한타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이승국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통신주도 부각을 받고 있고 SK텔레콤 실적 관련해서도 이제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SK텔레콤 답은 AI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일단 AI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지난달에 AIDC에 대한 투자 그리고 SK 하이퍼 설립의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 관심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비 그리고 고객 유치, 시장 수요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고객이 충분히 확보가 된 후에 구축을 하는 걸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자비에 대한 내용들인데 SK텔레콤이 SK하이퍼를 설립을 하면서 총 7,500억 정도의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총 AIDC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금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 파트너 혹은 FI들에서부터 이제 투자 재원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SK텔레콤 자체의 투자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통신 사업에서의 실적을 훼손시키면서 좀 대규모의 투자를 일으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객 유치 쪽인데 이 고객 유치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빅테크와 같은 잠재 고객과 실제로 구체적인 협상이 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DC에 대한 투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지운 상태에서 AIDC의 향후 성장성에 좀 더 포커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SK텔레콤의 주가 앞으로 큰 폭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전략 제시해 주세요. SK텔레콤이 시가총액이 좀 빠졌다가 최근에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이제 사업 가치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재 유무선 통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텔레콤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을 감안을 해서 한 15조 원 정도의 통신 사업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관심이 많았던 엔트로픽 지분에 대한 가치는 엔트로픽이 현재 1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받고 있다 보니까 SK텔레콤이 보유한 지분율을 감안했을 때 최소 4조 원 정도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신 사업과 엔트로픽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 시총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이 AIDC에 대한 사업 구체화, 그리고 향후에 좀 로드맵을 봤을 때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익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AIDC에서의 가치가 한 최소 3조에서 4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신업 자체가 현재 뭐 탄탄한 통신업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걱정이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주가의 업사이드를 여는 건 AIDC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지분 가치 그리고 사업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SK텔레콤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1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가치를 분석을 할 때 통신 섹터 그리고 엔트로픽 지분, AI 데이터 센터까지 골고루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텔레콤 분석해 주신 분은 유한타증권의 이승웅 연구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신주 관련해서는 이분께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텔레콤 워낙 이제 이승욱 연구원이 앞서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이제 설명할 건 없고요. 앞서서 SK 하이퍼 설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울산에 100메가와트 AI 팩토리가 순차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 있고요. 29년에 5기가와트 그리고 2035년에 15기가와트 구축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투자와 고객 확보, 수요 이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DB증권은 SK텔레콤 역시 데이터 센터다라고 얘기하면서 12만 5천 원도 올려잡았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JP모건에서 우리나라 K보험주 탑픽을 쭉 나열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기 순이익 봤더니 생명보험 쪽이 더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가 121% 성장했고 손해보험이 11%,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견조했다라는 실적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3분기 바라봤을 때 이 코스피의 변동성이 워낙 컸잖아요. 그에 따른 투자 이익 리스크를 조금 더 주목을 해야지 투자 전략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JP모건에서 K보험주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건 서울보증보험이었습니다. 오늘 흐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보험주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SGI잖아요. 이게 비중 확대이고 목표 주가 9만 원이고요. 일단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9%고 총 주주 환원이 14%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예보 지분 매각은 오버행, 그러니까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리스크이지만 그래도 거의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코리안이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목표 주가 올려 잡았고요. 배당 수익이 한 6%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B손해보험이 3등주인데 비중 확대이고 25만 원 목표 주가 제시했고 9월 이제 다음 달입니다. 밸류업이나 배당 성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보험주는 주주환원, 배당과 좀 연결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후순인데 삼성화재가 80만 원, 그리고 삼성생명이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현대해상은 목표 주가는 올렸는데 그래도 마지막 주자이죠. 그래서 보험주 탑픽 어떤 걸 관심 있게 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또 해외 증권사에서는 한 목표 주가를 1,000원 정도로 낮춘 흐름들은 있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이익 잠재력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35,000원 유지를 했고요. 2분기 보면은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수익, 카드 수수료 비중 이런 부분 좀 높게 나타난 것이 좀 확인이 됐고 새로운 수익원을 잘 봐야 되는데 보금자리용 유동화 판매 수수료 플러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는데 AI와 좀 접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 캐피탈 인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를 확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인수에 241억 원 정도 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오토 금융이나 중소법인 대출이나 기업 투자 금융 쪽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모멘텀이 조금 더 붙는다면 정책 모멘텀으로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이익 체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까 모멘텀이 붙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카카오뱅크 이익 잠재력 플러스 신사업 얘기하는 거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까지 알아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통신주, 특히 무선 장비주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픽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조금 더 과감해지고 있고 범위가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를 정말 이뤄낸다면 부품 소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송 수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국내 무선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광통신과 무선 장비가 무슨 연결성이 있냐라고 간혹 얘기하는 그런 혹자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제재할 수 있어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시장은 인지하는 바 오늘 광통신이 뛰는 이유도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K 관련 장비주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완제품만 규제를 했다면 이게 부품단으로 확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반기에는 국방부의 제재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게 행정부가 더 크잖아요.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처치하고 있는 바 더 범위가 확산이 돼서 뭐 주요 섹터뿐만 아니라 전방, 후방 섹터 가릴 거 없이 싹 다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AI 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기지국이나 무선망이나 AI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연결되는 AI 통신 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부품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버나 이런 부분이 소비자 단말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피치코 AI 시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랜 관련 부품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차단하면서 이쪽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게 또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는 방향으로 틀면서 K 무선 장비 수출에 대한 판로가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통신 섹터 잘 보면 경매에 대한 흥행
캐펙스 설비 투자가 느느냐, 그리고 중국산 이런 부분이 이제 퇴출이 되느냐, 게다가 이제 수주 플러스 실적 개선이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반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 피지컬 AI 시대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이 될 텐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광동시 이후에 2차 전지 섹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섹터들이 올라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이 리포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주 안에서는 무선 장비주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서 머니 트렌드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광통신, 무선통신, 통신주 얘기를 해드렸고 LG U+, 오늘 국내 증권사가 또 상당 이 종목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으로 좀 유지를 했네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은 냈다라고 많이들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올해 그렇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무언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시장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뚝 끊겼던 이제 배당 이런 매력이 차츰차츰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4년 만에 현금 배당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간 배당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8% 오르면서 27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또 4사주 한 9천억 원 정도 매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연간 주주 환원 금액도 4,1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14%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이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K텔레콤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서서 광통신, 무선 장비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결국 AI 밸류 체인 안에서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 LG U+ 둘 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주가 상승의 핵심 축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LG U+ 같은 경우에도 신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은 앞으로도 잘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내년 파주 데이터 센터 1동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4동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DBO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설계하고 빌드, 짓고,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그런 것을 한 번에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과 그리고 임차 판매, 활용 이런 부분을 더해서 현금 부담을 낮추는 전략 이 부분도 이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상면 단가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상면 단가는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서 무언가 이제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리포트의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벌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익을 내서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군요. LG U+ 통신주에서도 최근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앞서서 저희가 시황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 배터리 국내 수주 3조 원 쾌거를 이룩했다라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면서 K 업체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OBBA 이런 법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일련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오늘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최근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당연히 머니코드는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12만 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최근 보면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낮췄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데 왜 낮췄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목표 눈높이가 좀 낮아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거는
참고사항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모멘텀이 흔들렸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 리포트 찾아보시거나 머니코드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LNF 역시 LFP 양산을 본격화하는 그런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굉장히 주요 포인트거든요. 게다가 현재 2차 전지 업종과 종목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밸류 매력은 최고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ESS향, LF향 이쪽으로 선점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3분기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ESS향, LFP 양극재 출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총 6만 톤 이런 부분 좀 예상이 되는데 3만 톤이 3분기에 이제 가동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3만 톤 남잖아요. 그게 내년 2분기 이 부분이 이제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전기차야 하이 니켈이 주였다면 이제는 ESS LFP입니다. ESS향 LFP가 2차 전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F는 목표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은 장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23%까지 올라갔나요? 물론 고점에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뭔가 존재감은 과시를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3분기 그래서 영업이익이 410억 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2차 전지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렸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셀 업체가 흑자 전환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앞으로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데에 2차 전지는 앞으로 밝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 포트폴리오에 잘 생각을 녹여서 전략 참고해 보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FP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이 매출의 10에서 15%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단기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 왜 이걸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상징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LFP는 제품도 그렇고 전방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 꼭 녹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니켈 출하도 괜찮고 가동률도 높아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멘텀, 그러니까 ESS향 LFP 성장축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내릴 만큼 내렸고 반등 탄력을 쭉 밟고 올라갈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익률이 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니까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2차 전지, 리튬, 소재 이런 부분 좀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적인 이해 함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NG. 결과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는 괜찮은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시각을 알려드리는데 실적이 괜찮으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일거양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반등 탄력을 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리포트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KTNG거든요. 오늘 손현정 연구원, 유한타 증권의 연구원인데 직접 쓰였습니다. 좀 연결해서 왜 이 종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KTNG 리포트 잘 봤는데요. 보니까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실까요? 네. KTNG는 올해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기존 한 3에서 5%에서 5에서 7%로,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6에서 8%에서 10에서 13%로 상향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담배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련은 판매량이 한 7% 증가했는데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담배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가격 인상과 고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이 같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NGP도 릴 에이블 판매 확대랑 고가 스틱 비중 상승이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런 흐름을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인 개선으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배당에 대한 매력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실적에서 가이던스 상향한 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파악했는데요. 중간 배당을 주당 2,000원으로 전년보다 43% 높였고, 기말 배당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사주 소각 목표를 이미 조기에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주환원의 무게 중심이 배당 강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4분기에 새로운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고, 하반기 자사주 매입 소각도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익 성장과 주주 환원이 동시에 강화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주주 환원 강화, 이 모멘텀,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목표 주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5만 원 그대로 유지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조 5,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의 가격과 그리고 믹스 개선, 국내 NGP 점유율 상승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배당 확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향후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글로벌 담배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도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KTNG에 대한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용광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안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현대차인데 약간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를 보니까. 왜냐하면 피지컬 AI 시대에 현대차가 좀 잘 가줬어야지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 될 텐데 어찌됐건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깎았습니다. 좀 하향 조정했는데 전보다 한 7% 낮게 잡아서 65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차 수출이 작년은 830만 대였는데 이게 올해 1200만 대로 늘어나는 흐름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율 주행 같은 부분이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다. 이 부분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중국 차 시장에 대한 격진 때문에 유럽이 최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5% 전기차 비중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그거고 한국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에 보더라도 수입차 점유율이 굉장히 늘었는데 21%가 넘어갔습니다. 21.7%라는 거는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산이 전반적으로 국내 내수 시장을 지금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1위라고 하고 BYD가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신차종 이런 부분도 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리, 니오, 샤오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국 쪽의 차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면 중국의 공세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과중한 책임이 지금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데에 착안을 해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겁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4개의 차종, 특히 하이브리드 쪽으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차에 대한 출시가 주가 상승에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그리고 환경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게 오히려 이런 쪽 하이브리드 쪽에는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찝찝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사실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답답하게 현대차의 흐름이 가져가고 있는데 신차는 사실 이제 주가 상승에 이렇다 만한 촉매제가 못 된대요. 그럼 결국 돌파구는 무엇이냐? 현대차가 돌파구를 찾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피지컬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의 AI, 특히 피지컬 AI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데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역시 피지컬 AI로 플랫폼 구축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지 투자자에게
보여줘야지 살 길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이요. 지금 내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의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라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들에게 압박하는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을 위기 돌파를 위해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차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지컬 AI라는 어떤 답안지를 가져올 수 있을지 투자자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네, BJF 리테일 오늘 괜찮더라고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18% 올려잡아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는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원래 이 업종 볼 때 3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2분기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찾아온 더위 때문에 2분기 역시 성수기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근데 3분기도 성수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성수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사실 BGF가 오늘 뛰어오르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매출이 60%나 늘었고 외국인들의 객수가 늘었고 객 단가가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같이 올라가는 거고 GMP 같은 경우에도 19% 이상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상장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물연대 파업했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이 정도 나타났으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구조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그게 진행이 돼서 점포 구조조정이라는 건 질적 성장에는 유의미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 거고 양적으로도 지금 갑니다. 양적은 이게 바로 외국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매출이 한 3%, 내년 초 4%까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JF 리테일 긍정적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목표주가 상향 이유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JP모건입니다. 현대백화점. 이제 목높이를 좀 낮췄더라고요. 목표 주가 22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낮췄고 JP모건이가 항상 이제 해외 증권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국내 증권사의 시각을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국내 증권사 역시 낮추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7% 낮았는데 비핵심 자회사예요. 지누스, 매트리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지누스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한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워낙 높았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손실 났지만 2분기 저점으로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발언을 좀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주가의 핵심은 이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으니까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텐데 코스피가 약하고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 회복이 잘 될 수 있을까? 기존 좀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니까 투자 포인트 세울 때 이 부분 잘 착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휴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컨센서스는 상회에서 실적이 일단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름 개선하는 톡신 이런 부분으로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중국이 2분기를 캐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성장이 좀 좋았고 이외에도 미국, 유럽 괜찮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연속 괜찮은 흐름들은 나타났고 필러와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피부 속에 침투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좀 찾게 하는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필러나 스킨 부스터 유럽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세로 보여서 2분기 실적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네요. 어쨌든 중국이 2분기를 캐리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타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톡신 직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쨌든 매출이 제한될 수 있어도 이제 시작이니까 내년에 온기가 적당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직판에 대한 거래가
재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니까 휴젤은 이 포인트를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4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전략이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